밀린 병원비랑 앞으로 들어갈 수술비 전액 이걸로 결제해 주십시오. 이분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수술비가 없어 내일 당장 병원에서 쫓겨나야 할 제 침대 앞이었습니다. 병실엔 사람들 온기가 가득한데 유독 내 침대 주변만 휑하니 비어 있더군요. 잔고 몇만 원이 전부인 낡은 통장을 쥔 채 텅 빈 천장만 바라보며 쓸쓸한 끝을 기다리고 있던 참이었죠. 그런데 병실 문이 급하게 열리더니 말끔한 정장 차림의 청년과 하얀 조리복을 입은 아가씨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앙상하게 마른 제 두 손을 덥석 부여잡더니 목이 메어 말도 못한 채 굵은 눈물만 뚝뚝 흘리는 겁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생판. 남남의 이렇게 번듯한 어른의 모습으로는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얼굴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낯선 젊은이들은 당황한 원묵과 직원을 향해 수백만 원이 넘는 그 비싼 수술비를 자기 카드로 단숨에 결제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쫓겨날 날만 기다리던 초라한 늙은이를 향해 자신들이 가족이라며 끝까지 모시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재개발로 쫓겨나 벼랑 끝에 몰렸던 국밥집 늙은이. 도대체 이 젊은이들은 왜 다 죽어가는 제 병실에 찾아와 거액을 내놓고 오열하는 걸까요? 17년 전 그 지독하게 춥던 겨울밤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선생님의 소중한 공간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곳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17년 전 유난히도 뼈마디가 욱신거리고 시리던 그의 겨울이었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시장에 대설주의보가 떴던 날이었죠. 요즘 겨울은 겨울도 아니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뼛속까지 파고드는 지독한 칼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녁 8시. 평소 같으면 하루 일을 마친 상인들이나 술꾼들이라도 두어 테이블 앉아 뜨끈한 국물에 소주잔을 기울일 시간이었지만 사납게 퍼붓는 눈보라 탓에 시장 골목에는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들 일찌감치 자판을 덮고 종종 걸음으로 피하듯 퇴근해버린 뒤였죠. 텅 빈 가게 안에는 낡은 벽걸이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거리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무거운 가마솥 뚜껑을 열고 닫으며 뚝배기를 들었다 놨다 하느라 끊어질 듯 아파오는 허리를 주먹으로 툭툭 치며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님도 끊겼고 눈은 점점 더 거세지니 차라리 일찍 문을 닫고 뜨끈한 아랫목에 허리나 찢어야겠다 싶었거든요. 가게 밖으로 나가 무거운 철제 셔터를 반쯤 끌어내리고 밤새 수도가 얼지 않게 가마솥 밑불을 막 줄이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성에가 허옇게 낀 낡은 유리문 너머로 조그만 그림자 두 개가 어른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처음엔 이 매서운 날씨에 갈 곳을 잃은 길고양이나 강아지가 가게 앞에 따뜻한 김을 찾아 서성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눈을 비비고 가만히 들여다보니 사람의 형상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작은 아이들이었죠.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가지도 못한 채 그 거센 눈보라를 맨몸으로 다 맞으며 문 밖에서 서성이고만 있는 겁니다. 저는 들고 있던 연탄 집게를 내려놓고 유리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고리를 잡고 옆으로 드르륵 밀어 열자마자 날선 칼바람이 눈송이를 뭉텅이로 매달고 가게 안으로 사정없이 들이닥쳤습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 으윽하고 숨을 참았으니까요. 그리고 문이 열린 그 자리에 아이 둘이 서 있었습니다. 14살이나 되었을까 싶은 깡마른 사내아이 하나와 그 아이의 등 뒤에 겁먹은 듯 바짝 붙어 숨어있는 9살 남짓한 여자아이. 아이들의 행색을 보는 순간 제 가슴 한구석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한겨울 눈보라가 치는 밤인데 두 녀석 다 얇은 가을용 혹겹 점퍼 하나만 달랑 걸치고 있더군요. 지퍼는 목 끝까지 야무지게 올렸지만 그 얇은 천 쪼가리가 이 매서운 바람을 막아줄 리 만무했습니다. 바지 밑단은 이미 눈에 젖어 시커멓게 얼어붙어 있었고 발에 신고 있는 운동화는 얼마나 오래 신었는지 코가 다해져서 녹은 눈물이 질척하게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발가락이 끊어질 듯 시려울 텐데도 오빠로 보이는 사내 아이는 동생을 등 뒤로 감싼 채 제자리에 꼿꼿이 서 있었죠. 무엇보다 제 시선을 단번에 붙잡은 건 사내 아이의 손이었습니다. 장갑 하나 없는 맨손은 추위에 얼어붙어 시퍼렇게 질려 있었는데 그 작은 손을 따뜻한 주머니 속에 넣지도 않고 밖으로 꺼낸 채 무언가를 꽉 쥐고 있더군요. 사내 아이가 제 굳은 표정을 슬쩍 살피더니 얼어붙어 잘 펴지지도 않는 손가락을 힘겹게 꼬물거리며 제 앞으로 조심스레 무언가를 내밀었습니다. 꼬깃꼬깃하게 구겨질 대로 구겨진 땀에 전 것인지 눈에 젖은 것인지 모를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아이가 가진 세상의 전부였겠죠. 그 1,000원짜리 한 장을 쥔 아이의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기, 사내 아이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입술이 새파랗게 질려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국밥 1,000원어치만 주실 수 있나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였습니다. 하마터면 날카로운 바람소리에 묻혀버릴 뻔한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그날 내 귀에는 그 어떤 소리보다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어른들은 의례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쯧쯧. 어린 것들이 부모도 없이 이 밤중에 어쩌다 이리 헤매고 다닐까. 불쌍해서 어쩌노. 돈은 됐으니까 그냥 들어와라. 아저씨가 따뜻한 밥 한 끼 먹여서 보낼 테니. 세상의 흔한 어른들은 그렇게 값싼 동정을 베풉니다. 저 역시 처음엔 그 낡고 젖은 운동화를 보며 목구멍까지 그런 흔한 위로의 말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내 아이의 눈을 본 순간 입 밖으로 나오려던 그 말을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아이는 춥고 배고파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지만 힐끗 저를 올려다보는 그 눈빛만큼은 시퍼렇게 날이 서 있더군요. 그 눈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릴 불쌍하다고 보지 마라. 내가 지금 비록 1,000원짜리 한 장밖에 없어서 당신에게 구걸하듯 서 있지만 내 동생을 굶길 수 없어서 이깟 돈을 내밀지만 당신의 그 얄팍한 동정 따위는 받고 싶지 않다는 무언의 항변. 그건 세상을 향해 억지로 부리는 몽리가 아니라 어떻게든 이 참혹한 현실 앞에서 무너지지 않으려고 이를 꽉 깨문 소년 가장의 처절한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쯧쯧 혀를 차며 불쌍하게 여기는 순간 이 아이가 세상에 맞서 간신히 부여잡고 있는 그 마지막 자존심마저 와르르 무너져 내리겠구나. 섣부른 동정은 이 아이를 오히려 더 다치게 하는 짓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에 들린 구겨진 1,000원짜리를 쓱 한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매일 오는 무뚝뚝한 단골 손님을 대하듯이 아무렇지 않게 고개만 툭 끄덕였습니다. 들어와라. 문 닫아라. 춥다. 돈은 저기 계산대에 놓고 아무것도 안 물을 테니까 얼른 저기 가서 앉아. 제 담담한 말에 아이의 굳어있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움찔하는 게 보였습니다. 사내 아이는 꽁꽁 언 손으로 구겨진 지폐를 내려놓고는 동생의 작은 손을 꽉 쥔 채 가게 안으로 조심스레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동생은 오빠의 낡은 점퍼 자락을 생명줄처럼 꽉 쥐고 있었죠. 제가 턱짓으로 무심하게 가리킨 곳은 가게에서 유일하게 외풍이 닿지 않는 그리고 연탄난로와 가장 가까워서 엉덩이를 붙이면
가장 따뜻한 창가 구석의 낡은 나무 테이블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쭈뼛거리며 그 구석 자리에 가서 조용히 앉는 것을 곁눈질로만 확인한 뒤 저는 곧바로 몸을 돌려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뒤를 돌아 아이들을 계속 쳐다보고 살피는 그 시선조차도 저 어린 것들에겐 부담스럽고 무거운 짐이 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주방으로 들어온 저는 묵직한 가마솥 뚜껑을 열었습니다. 하얀 김이 훅 하고 얼굴로 덮쳐오며 푹 고아낸 구수한 고기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무렇지 않게 맡았을 익숙한 냄새인데 오늘따라 그 냄새가 유독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가마솥 안에서 펄펄 끓고 있는 뽀얀 국물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자니 가슴 한가운데에 뜨거운 돌덩이 하나가 얹힌 것처럼 답답해져 왔습니다. 국자를 쥔 제 거친 손마디에 저도 모르게 꽉 힘이 들어갔습니다. 바깥에는 아직도 눈보라가 치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때리는 바람소리가 아까보다 더 매서워졌죠. 도대체 세상이 얼마나 야속하고 무심하면 저 어린 핏덩이들이 따뜻한 방구석이 아니라 이 살을 에이는 겨울밤 한가운데로 내몰려야 했을까요? 부모라는 울타리가 통째로 날아간 세상에서 저 작은 사내 아이는 여동생을 지키겠다고 또 얼마나 수많은 어른들의 차가운 시선과 동정을 견뎌내야 했을까요? 얼어붙은 손으로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한 장을 꼭 쥐고 꼿꼿하게 서 있던 녀석의 눈동자가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려 저는 괜스레 빈 뚝배기만 국자로 달그락달그락 두드렸습니다. 자, 이제 저 아이들에게 국밥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1,000원어치, 고작 1,000원어치의 국밥. 하지만 제 앞에 놓인 빈 뚝배기 2개를 번갈아 바라보며 저는 깊은 고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불쌍하다고 돈도 안 받고 고기 듬뿍 얹어 공짜로 푹푹 퍼주면 저렇게 이를 악물고 버티던 꼿꼿한 사내 아이는 속으로 자존심이 상해 왈칵 무너져 내릴 겁니다. 그렇다고 낸 돈에 맞춰 진짜 딱 1,000원어치 국물만 찰랑거리는 밥을 주자니 저 어린 여동생 배 하나 채우기에도 한참 모자랄 테죠. 그렇다면 나는 저 녀석의 얇은 갑옷을 지켜주어야 할 진짜 어른으로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빈 뚝배기 2개를 가마솥 옆에 나란히 내려놓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딱 1,000원어치. 국물만 간신히 찰랑거리는 밥을 주자니 저 어린 것들 뱃속에 기별이나 갈까 싶고 그렇다고 아이고 불쌍하다며 고기를 수북하게 쌓아 공짜로 주면 저 사내 아이가 이 악물고 버티던 그 마지막 자존심이 와르르 무너질 게 뻔했습니다. 가난을 들키는 것보다 비참한 건 가벼운 동정을 받는 일이니까요. 저는 도마 위에 삶아둔 돼지고기 수육 덩어리를 끌어왔습니다. 칼을 쥐고 평소 손님상에 나가는 것보다 훨씬 두툼하고 큼지막하게 썰어냈죠. 비계와 살코기가 적당히 섞인 가장 부드러운 부위로만 썰어서 뚝배기 맨 밑바닥에 빈틈없이 꽉꽉 눌러 깔았습니다. 고기가 전혀 보이지 않게 그 위로 하얀 쌀밥을 덮어버리고 펄펄 끓는 진국 국물을 넉넉하게 부었습니다. 겉보기엔 그저 고기 한 점 없이 밥만 말아놓은 1,000원짜리 맑은 국밥. 하지만 숟가락을 깊숙이 찔러 넣는 순간 바닥에 숨겨진 묵직한 고기들이 툭 하고 걸려 올라오도록 말입니다. 그게 제가 저 아이에게 할 수 있는 어른의 예의였습니다. 불쌍해서가 아니라 예의라서요. 쟁반에 뚝배기 2그릇을 받쳐들고 다가가 테이블 위에 탁탁 무뚝뚝하게 내려놓았습니다. 먹어라. 뜨거울 때 깍두기 한 접시를 툭 밀어주고는 아이들이 제 눈치를 볼 새도 없이 곧바로 몸을 돌려버렸습니다. 주방으로 들어온 저는 수도꼭지를 크게 틀어 물을 콸콸 틀어놓고
양은 대야에 그릇들을 던져 넣으며 달그락달그락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나는 설거지하느라 바쁘니 눈치 보지 말고 허겁지겁 먹어라. 그런 행동이었죠. 거친 물소리가 가게 안을 채우는 사이 홀 쪽에서 조심스럽게 숟가락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이었습니다. 사내아이의 숟가락이 뚝배기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나더니 일순간 달그락거리던 소리가 뚝 멎었습니다. 아마도 밥 밑에 잔뜩 숨겨져 있던 두툼한 수육 뭉텅이를 발견한 것이겠지요. 저는 고무장갑을 낀 채로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거운 정적이 흐르더니 이내 작게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빠 하는 여자아이의 앳된 목소리에 빨리 먹어. 식는다. 하며 애써 목소리를 내리누르는 사내아이의 쉰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작은 어깨만 파르르 떠는 그런 서러운 안도감이 물소리 너머로 전해졌습니다. 얼마 뒤 빈 그릇을 바닥까지 싹싹 긁어먹는 소리가 나고 사내아이가 주방 쪽을 향해 허리를 굽혔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오냐. 조심히 가라. 하고 대꾸만 해주었죠. 가게 문이 닫히고 아이들이 떠난 빈 홀로 나와 보았습니다. 창가 구석자리에는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은 뚝배기 2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여. 아까 사내아이가 꽁꽁 언 손으로 꽉 쥐고 있던 그 땀에 전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정성스레 다림질이라도 한 것처럼 반듯하게 펴진 채 식탁 위에 얌전히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 반듯하게 펴진 지폐를 보는 순간 가슴이 묵직하게 조여왔습니다. 공짜로 밥을 얻어먹은 사람처럼 보이기 싫어서였겠지요. 그 얇은 종이 한 장이 그 아이에겐 세상을 향한 마지막 갑옷이었을 겁니다. 저는 그 1,000원짜리 지폐를 조심스레 집어들었습니다. 그 돈이 아니라 그 애의 고집이 내 손에 남더군요. 계산대 서랍 깊숙한 곳에 지폐를 고이 넣어두며 어디서든 밥 굶지 말고 단단하게 살기를 무심히 빌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였습니다. 시장 상인의 사무실을 오가던 구청 복직과 직원이 저희 국밥집에 들러묻더군요. 며칠 전 눈 많이 오던 밤에 혹시 얇은 옷차림의 어린 남매 둘이 지나가는 걸 못 봤냐고요. 부모가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해 가족이 한순간에 사라졌는데 애들만 덩그러니 남아서 찾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행히 아이들은 무사히 찾아서 임시보호소에 데려다 놨다며 직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네. 그럼 둘이 같이 지내게 되는 거요? 제가 무심코 묻자 직원이 씁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른들 사정이야 알겠습니까만 규정이 그렇다더군요. 나이 차이가 나서 오빠는 다른 곳으로 가야 한대요. 같이 지낼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형제 동반 위탁 가정으로 연결하려면 무슨 정착 지원 비용인가 해서 한 480만 원 정도가 당장 필요하다더군요. 부모도 없는 애들한테 그런 큰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찢어져야죠 뭐. 직원이 문을 닫고 떠난 뒤 저는 가마솥 밑불이 시뻘겋게 타오르는데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살을 에이는 추위 속에서도 동생의 손을 꽉 쥐고 떨어지지 않으려던 그 어린 것들이 돈 몇백만 원이 없어서 찢어진다고요. 480만 원. 그 숫자가 내 늙은 허리보다 먼저 나를 꺾을 줄은 몰랐습니다. 480만 원. 그 숫자가 하루 종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무거운 셔터를 내리고 불 꺼진 텅 빈 가게에 홀로 앉았습니다. 난로에 불도 피우지 않은 차가운 공기 속에서 저는 계산대 맨 아래 서랍을 열어 손때 묻은 낡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통장 맨 마지막 줄에 찍힌 잔고는 530만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무거운 쇠 가마솥을 닫고 허리가 끊어지도록 뚝배기를 나르며 1,000원, 2,000원짜리 국밥을 팔아 악착같이 모은 제 평생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제 허리는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비 오기 전날이면 파스를 덕지덕지 붙여도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골병이 들어 있었죠. 언젠가 가마솥 뚜껑을 들어 올릴 힘조차 없어지는 날이 오면 이 돈은 병원비이자 내 늙은 노후를 연명하게 해줄 유일한 생명줄이었습니다. 여기서 480만 원을 빼면 제 통장에는 겨우 50만 원 안팎의 돈만 남게 됩니다. 당장 다음 달 월세와 가스비를 내고 나면 땡전 한 푼 남지 않는 벼랑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통장의 숫자를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자니 자꾸만 다른 장면이 겹쳐 보였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얇은 점퍼 자락을 꽉 쥐고 있던 9살 여동생의 파란 입술, 그리고 동생을 지키려 이를 꽉 깨물고 구겨진 1,000원짜리를 내밀던 14살 사내아이의 그날 선 눈빛. 부모 잃고 기댈 데 없는 아이들이 돈 몇백만 원이 없어서 서로 떨어져 살아야 한답니다. 세상에 의지할 곳이라곤 서로밖에 없는 그 어린 것들이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그깟 규정 때문에 생이별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머리를 감싸 쥐고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그때 제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오랜 상처 하나가 묵직하게 쑤셔왔습니다. 오래전 먼저 떠나보낸 제 집사람이었습니다. 집사람이 자꾸 배가 콕콕 쑤신다며 얼굴을 찡그렸을 때 저는 소화제나 하나 사 먹으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장사가 바빠서 돈 몇 푼 아끼려고 그랬던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덜컥 겁이 났던 겁니다. 혹여나 병원에 갔다가 진짜 몹쓸 병이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불행일까봐 두려워서 비겁하게 병원 가는 걸 차일피일 미뤘던 거죠. 그 비겁한 외면의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병원에 갔을 땐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고 집사람은 제 곁을 허망하게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때처럼 또 겁내서 돈 핑계대며 모른 척할 것인가. 텅 빈 국밥집의 서늘한 공기가 제 뺨을 때리는 듯 했습니다. 그 어린 것들이 그 추운 날 서로의 손을 꼭 쥐고 덜덜 떨던 모습이 꼭 내 비겁함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낡은 장판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욱신거리는 허리 통증보다 더 저를 괴롭히는 건 또다시 모른 척하고 뒷걸음질 치려는 제 늙은 이기심이었죠. 뒤척이던 밤이 지나고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허리에서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지만 꾹 참고 은행 셔터가 올라가는 시간에 맞춰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은행 창구에 앉아 480만 원을 전부 인출했습니다. 계좌 이체로 보내면 기록에 내 이름 석자가 남는다기에 아예 현금으로 뽑아달라고 했죠. 직원이 건네준 누런 서류 봉투에 현금을 꽉꽉 담아 품에 안으니 참으로 두툼하고 묵직하더군요. 제 평생의 땀과 골병이 담긴 무게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을 꽉 틀어막고 있던 체증이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수소문 끝에 아이들이 머물고 있다는 아동보호기관을 찾아갔습니다. 상담실장 자리에 앉아있는 담당자 앞에 누런 봉투를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놀란 눈으로 쳐다보는 담당자에게 저는 무뚝뚝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 눈 오던 날 여기로 들어온 그 남매 말이요. 애들 위탁가정으로 같이 보내려면 무슨 지원 비용인가 당장 필요하다 들었습니다. 이 돈으로 그 애들 찢어지지 않게 해주쇼. 담당자가 당황해서 봉투 안을 확인하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 어르신. 이렇게 큰 돈을. 어르신 성함이라도 남겨주셔야 애들한테. 저는 단호하게 그 말을 잘랐습니다. 내 이름은 절대 애들한테 말하지 마쇼. 부모 잃고 여기저기서 눈칫밥 먹었을 아이들입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어른한테 큰 돈을 빚졌다는 마음의 짐까지 지워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사내 아이 자존심이 보통이 아닌 녀석이요. 빚진 마음이 제일 무서운 법이지. 그냥 어른 하나가 당연히 지켜야 할 예의를 지킨 거라 하죠. 저는 봉투를 밀어놓고 미련 없이 상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담당자가 계속 고개 숙여 인사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쟁걸음으로 기관을 빠져나왔습니다. 시장으로 돌아오는 길. 참 이상하죠. 통장은 텅 비어버렸고 당장 내일 장사할 재료비조차 간당간당해졌는데 차가운 겨울바람이 그렇게 상쾌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한 일은 값싼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벼랑 끝에 선 아이들이 잡은 손을 놓치지 않게 어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예의를 다한 것뿐이었죠. 계산대 서랍 구석에 얌전히 놓인 그 반듯한 1,000원짜리 지폐를 보며 저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내 전 재산 480만 원이 그 아이들에게 튼튼한 울타리가 되어 주었을 거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의 세상과 행정이라는 건 사람의 온기보다 훨씬 더 뻣뻣하고 차가웠습니다. 돈은 냈는데 서류는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더군요. 480만 원을 덜컥 내어주고 온 날 밤. 솔직히 말하면 홀가분한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당장 내일 모레 날아올 월세와 가스비 고지서가 눈앞에 아른거렸으니까요. 그래도 두 녀석이 따뜻한 방에서 마주 앉아 밥을 먹을 수만 있다면 이깟 욱신거리는 허리 통증쯤이야 얼마든지 견딜만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아이들이 위탁가정으로 잘 넘어갔나 싶어 조심스레 그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제 기대는 무참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담당자의 목소리는 무겁고 씁쓸했습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돈은 마련해 주셨는데 서류가 넘어가는 사이에 오빠 쪽은 나이 문제로 한 번 더 심사에 걸렸습니다. 위탁가정 쪽에서도 기준이 까다로워졌다는 말만 되풀이하더군요. 결국 두 아이가 다른 곳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 평생의 피땀을 다 털어넣었는데도 차가운 규정 한 줄로 돌아가는 어른들의 행정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화를 낼 힘조차 나지 않더군요. 소리친다고 달라질 것도 없었기에 그저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말없이 수화기를 쥐고 있는 저에게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어르신이 주신 그 지원금 덕분에 두 아이 모두 여건이 가장 나쁜 곳으로 가는 것만은 막았습니다. 그 돈이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바람막이가 되어준 셈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한참을 묵묵히 있다가 알겠소. 고생하셨소. 한마디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 두 녀석이 한 지붕 아래 살게 해주진 못했지만 더 험한 꼴 당하는 건 막아주었으니 그걸로 다행이다. 내 돈이 허공으로 날아간 게 아니라 그 어린 것들이 조금이라도 덜 추운 곳으로 가는데 쓰였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저는 억지로 쓴 입맛을 다시며 제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늦은 밤 불 꺼진 가게에 홀로 앉아 계산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사내아이가 남기고 간 반듯하게 펴진 1,000원짜리 지폐 한 장. 거친 손가락으로 그 얇은 종이를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너희를 갈라놓고 차갑게 내몰아도 어디서든 밥은 굶지 마라.
그리고 나를 향해 치켜뜨던 그 꼿꼿한 눈빛, 세상의 벽에 부딪히더라도 꺾이지 마라. 그게 무뚝뚝한 국밥집 늙은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내 방식의 소리 없는 응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이들의 소식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애초에 내 이름 석자도 남기지 않았으니 아이들이 나를 찾을 길도 없었겠지요. 저 역시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밥 한 그릇 말아먹여 보낸 인연, 그것으로 끝난 거라 여겼습니다. 저는 그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뚝배기를 닦으며 하루하루를 묵묵히 버텨냈을 뿐입니다. 가마솥 뚜껑을 열 때마다 훅 하고 피어올랐다 흩어지는 하얀 김처럼 참으로 무심하게 세월은 흘렀습니다. 어느덧 17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죠. 그리고 17년 뒤 내 가게에 운명을 뒤바꿀 또 다른 통지서 한 장이 날아오게 됩니다. 17년이라는 세월은 참 야속할 만큼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머리에는 하얗게 서리가 내렸고 저는 여전히 너덜너덜해진 낡은 허리 보호대를 찬 채 뚝배기를 나르고 있었죠. 시장 골목 인심도 풍경도 예전 같지 않아 빈 점포가 하나둘 늘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구청에서 등기 우편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재개발 구역 강제 철거 및 이주 통지서. 기한이 적힌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수십 년 제 피와 땀이 서린 터전이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4시면 가마솥불을 지켰던 내 인생이 서류 한 장과 도장 하나에 무참히 지워져야 한다는 게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쥐꼬리만 하게 나온다는 이주 보상금은 통장에 찍히기도 전에 밀린 빚과 이자로 줄줄이 빠져나가 버렸죠. 낡은 통장을 찍어보니 잔고는 고작 몇만 원 남짓이 전부였습니다. 당장 방 한 칸 구할 보증금조차 없는 벼랑 끝이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산입에 거미줄을 칠 수는 없으니 움직여야죠. 철거 전날까지라도 밥 한 그릇 더 팔아보려고 저는 독한 진통제를 2알 삼키고 평소처럼 새벽 일찍 가마솥에 불을 올렸습니다. 펄펄 끓는 무거운 솥단지를 들어 옮기려던 참이었습니다. 순간 허리가 뚝 하고 꺾이는 느낌과 함께 눈앞이 새카매지면서 저는 그대로 차가운 시멘트 바닥으로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얼마나 기절해 있었을까요? 일찍 출근한 이웃 상인의 신고로 119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들것에 실려 구급차에 오르며 저는 멀어지는 제 가게의 낡은 간판을 흐릿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덕수 가마솥. 어쩌면 저 간판 불을 2번 다시 켤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뜨거운 눈물이 귓바퀴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구급차에 실려와 눈을 뜬 곳은 병원의 6인실이었습니다. 병실 안은 시끌벅적했습니다. 옆 침대, 앞 침대 할 것 없이 밥때가 되면 가족들이 찾아와 과일을 깎아주고 주무르는 다리를 붙잡고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며 북적거렸죠.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커튼을 치고 있는 내 침대 주변만 휑하니 비어 있었습니다. 사람들 온기가 가득한 병실 한가운데서 저 혼자만 완벽하게 딴 세상에 버려진 기분이 들더군요. 그 처절한 고립감이 욱신거리는 허리보다 제 명치를 더 묵직하게 찔렀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허리 신경이 심하게 눌려서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평생 걷기 힘들 거라고요. 수술비는 고사하고 당장 밀린 입원비 낼 돈도 없는 늙은이에게 그 말은 곧 막막한 절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원무과 직원은 무표정한 얼굴로 다가와 보호자 연락처를 적어달라며 입원비 종이를 들이밀고 갔습니다. 보호자 없는 침대에 누워 텅 빈 천장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저는 소리 없는 헛웃음을 삼켰습니다. 남한테 해코지 한 번 안 하고
벼랑 끝에 선 아이들 밥 챙겨주며 나름대로 예의를 지키고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평생을 바지런히 일한 늙은이의 마지막이 수술비조차 없어 쫓겨날 날만 기다리는 이 차대찬 병실 침대라니. 남 배려하고 착하게 살아온 내 인생이 모두 헛수고가 된 것 같은 지독한 절망감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아픈 허리보다 텅 빈 마음이 더 시려 그냥 이대로 조용히 눈을 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인생의 모든 끈을 놓고 죽은 듯이 숨죽여 누워있던 바로 그 시각. 저 멀리 제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어느 사무실 책상 위에서 내 가게 이름이 적힌 민원 서류 한 줄이 누군가의 숨을 멎게 만들고 있었다는 걸 저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 차가운 병실 침대에 누워 앙상하게 뼈만 남은 두 손을 하염없이 내려다보며 모든 것을 체념하고 있던 바로 그 시각이었습니다. 나는 병실에 누워 있었고 민재는 서류 더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시간 저쪽 어딘가 사무실에서는 내 운명이 바뀌기 시작했죠. 14살 꽁꽁언 손으로 구겨진 1,000원짜리 지폐를 꼭 쥐고 눈보라 속에 꼿꼿이 서 있던 그 소년 가장은 어느덧 31살의 공익 변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돈 안 되는 일만 골라 한다고 주변에서 핀잔을 들을 때마다 녀석은 이렇게 대답했다더군요. 서류 한 장에 인생이 꺾이는 걸 다시는 못 보겠어서요. 17년 전 남매를 생이별하게 만들었던 그 뻣뻣한 종이들과 맞서 싸우는 법을 배운 겁니다. 그날 밤도 민재는 비좁은 책상에 앉아 영세 상인들의 재개발 철거 방어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친 가게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게 생긴 상인들의 사연이 적힌 종이 무더기였죠. 눈을 비비며 기계적으로 다음 페이지를 넘기던 민재의 손끝이 어느 순간 멈칫했죠. 무미건조한 활자들 사이로 너무나 낯익은 상호 하나가 박혀 있었습니다. 덕수 가마소, 그리고 대표자 강덕수. 이름은 몰랐어도 17년 전 낡은 수첩에 꾹꾹 눌러 적어두었던 그날의 골목 주소와 간판 글자만큼은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다더군요. 민재는 숨을 멈췄습니다. 자신이 변호사가 된 이후 틈날 때마다 찾던 사람, 자신을 불쌍하다고 보지 않았던 유일한 어른. 마침내 그를 찾았다는 반가움도 잠시 서류를 읽어내려가던 민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건 철거에 내몰린 상인들의 긴급 구제 요청서였고 맨 아래에는 병원 사회복지사가 적어둔 짧은 행정 메모가 있었습니다. 허리 부상으로 입원, 보호자 없음, 수술비 없음, 이번 주 내로 퇴원 조치 예정. 그 짧은 메모가 민재의 목을 턱 막히게 했습니다.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한 번 못하고 살아왔을 그 어른이 홀로 차가운 병실에 누워 수술비조차 없이 쫓겨날 날만 기다리고 있다는 현실에요. 민재는 하던 일을 모두 팽개쳤습니다. 의자에 걸쳐둔 겉옷조차 챙겨 입을 정신도 없이 얇은 셔츠 바람으로 사무실을 뛰쳐나왔습니다. 어두운 복도를 달리며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건 곳은 이제 식당을 운영하는 셰프가 된 여동생 수아였습니다. 그 시각 수아는 영업이 끝난 주방에 홀로 남아 늦은 밤까지 요리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아의 목표는 하나였다더군요. 그날 우리를 살렸던 투박한 국밥의 온도를 요리로 다시 만들고 싶었어요. 가스 불 위에 커다란 냄비를 올려두고 육수를 적고 있던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수아는 큼지막한 국자를 든 채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빠, 이 늦은 시간에 웬일이야? 수화기 너머로는 거친 숨소리와 함께 형편없이 떨리는 민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아야, 찾았어. 우리 자존심 지켜주셨던 그 어른.
지금 병원에 수술도 못 받고 쓰러져 계셔. 무조건 병원으로 와. 그 한마디에 수아의 손에서 커다란 국자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조용한 주방을 크게 울렸죠. 수아는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정신을 차리고 가스불을 껐습니다. 허리에 두르고 있던 앞치마를 거칠게 벗어 던지고 조리복 차림 그대로 식당 문을 뛰쳐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수아는 창밖을 보며 소리 없이 굵은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17년 전엔 서류 한 장의 무게에 밀려 생이별을 해야만 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 차가운 세상으로부터 자신들을 구해주었던 사람을 이번에는 자신들이 구해낼 차례였습니다. 세상의 잣대로 보았을 때 강덕수라는 노인은 그저 도장 하나로 지워버려도 그만인 힘없는 늙은이에 불과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두 남매에게 나는 벼랑 끝에서 유일하게 자신들을 사람 대 사람으로 존중해준 마음속 어른이었습니다. 17년 전 그 지독한 눈보라가 치던 밤에는 내가 아이들의 시린 어깨를 막아주었지만 세월이 흘러 이제는 번듯하게 자라난 두 녀석이 죽어가는 나를 살리기 위해 캄캄한 밤거리를 숨가쁘게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내게 지워졌던 절망의 무게를 녀석들이 다시 들어올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내가 텅 빈 병실에서 하염없이 천장만 바라보며 생의 마지막을 쓸쓸히 체념하고 있던 바로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내 6인실 병실 문 앞까지 거친 숨을 몰아쉬는 두 사람의 다급한 발소리가 마침내 당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얀 병실 천장만 멍하니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소독약 냄새와 일정한 기계음 소리가 여기가 병원이라는 사실을 차갑게 일깨워주고 있었죠. 내 침대 옆에 놓인 작은 수납장 위에는 물컵 하나, 수건 한 장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옆자리의 가족들 대화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내 귓가를 시리게 찌르고 들어왔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원무과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강덕수 어르신, 오늘까지 납부하셔야 할 입원비 정산이 아직 안 되어서요. 당장 수술 일정을 잡을 수도 없고 저희 병원 규정상 무작정 침대를 비워둘 수는 없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퇴원하시거나 요양병원으로 옮기시는 절차를 밟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할 분도 필요하고 보호자 연락처가 있어야 하고요. 직원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악의도 없었습니다. 그저 매뉴얼대로 업무를 건조하게 읊고 있을 뿐이었죠. 그래서 그 말이 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돈이 없으면 밀려나야 하는 게 세상의 이치니까요. 보호자 같은 거 없소? 귀찮게 안 할 테니 내일 아침에 바로 짐 싸서 나가겠소. 내 무기력한 대답에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복도 쪽에서 다급하게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리더니 굳게 닫혀있던 6인실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턱끝까지 숨이 찬 두 사람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외투도 없이 구겨진 셔츠 차림에 넥타이가 반쯤 풀어진 젊은 청년 하나, 그리고 하얀 조리복 차림 그대로 달려온 젊은 아가씨 하나였습니다. 두 사람은 병실 안을 두리번거리다 이내 커튼이 반쯤 처진 내 침대 쪽으로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나는 흐릿한 눈을 끔뻑이며 그 낯선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잘못 찾아온 사람들이겠거니 생각했죠. 내 평생에 저렇게 번듯한 청춘들이 나를 찾아올 일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두 사람의 시선은 링거 바늘이 꽂힌 내 앙상한 손과 야윈 얼굴을 향해 있었습니다. 청년이 먼저 무거운 발걸음을 떼어 내 침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조리복을 입은 아가씨도 입술을 꽉 깨문 채 그 뒤를 바짝 따랐죠. 침대 바로 앞까지 다가온 청년은 눈시울이 붉게 달아오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당황해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허리의 통증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 뉘신데 사람을 그리 쳐다보오. 내 물음에 청년이 불쑥 손을 뻗어내 거친 손을 두 손으로 덥석 쥐었습니다. 청년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리복을 입은 아가씨 역시 내 다른 쪽 손을 조심스레 감싸쥐더니 고개를 푹 숙인 채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사람 잘못 본 것 같은데. 청년이 붉어진 눈으로 나를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목구멍을 열어 목이 잠긴 목소리를 뱉어냈습니다. 할아버지. 그 한마디에 병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죠. 눈보라 치던 밤에요. 구겨진 1,000원짜리 지폐 한 장. 그 단어들에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거 하나 들고 덜덜 떨던 애들한테 밥그릇 밑바닥에 고기 잔뜩 숨겨서 내어주셨잖아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이 건장한 청년의 단단한 눈매 위로 17년 전 꼿꼿했던 그 소년의 얼굴이 거짓말처럼 겹쳐 보이더군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너희가, 그 어린 것들이. 내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려 나왔습니다. 480만 원을 내어주고도 끝내 찢어졌다는 소식에 평생을 가슴에 무거운 돌덩이를 얹고 살았는데 그 아이들이 이렇게 번듯한 어른이 되어 내 눈앞에 서 있다니요. 수아라고 불렸던 꼬마 아가씨는 어엿한 어른이 되어 거칠고 주름진 내 손을 자기 뺨에 대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야위셨어요? 왜 이렇게 혼자 아프셨어요? 그때 우리를 지켜보던 원무과 직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죄송하지만 저희가 지금 환자분 퇴원과 이송 문제를 논의 중이었거든요. 수술 동의서에 서명할 분도 안 계시고 비용 납부도 안 되신 상태라. 직원의 말에 나를 잡고 있던 민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직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 같던 청년의 얼굴에서 일순간 차분하고 이성적인 어른의 단단함이 배어 나왔습니다. 민재는 직원에게 다가가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능한 절차 진행해 주세요. 비용은 제가 전부 책임지겠습니다. 직원이 당황하며 서류를 건넸습니다. 환자분과의 관계를 정확히 적어주셔야 하는데요. 민재는 펜을 받아들고 서류의 보호자 연락처란에 멈춤 없이 자신의 이름 자를 꾹꾹 눌러 적었습니다. 한민재. 그 뒷모습을 보며 나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서명을 마친 민재가 직원을 향해 똑바로 섰습니다. 그리고 아주 묵직하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제가 보호자입니다. 이분은 제가 모시겠습니다. 오늘부터 수술 끝나고 퇴원하실 때까지 제가 전부 책임지겠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필요한 서류를 챙겨 나갔습니다. 직원이 나가고 병실 안에는 다시 우리 셋만 남았습니다. 민재가 다시 내 침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넥타이는 여전히 비뚤어져 있었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죠. 수아는 여전히 내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너무 늦게 왔죠. 정말 죄송해요. 이제 혼자 아프게 안 둘 거예요. 수아의 따뜻한 체온이 내 거친 손등을 타고 퍼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나는 굳게 다물고 있던 입술을 천천히 떼었습니다. 너희들, 정말 그때 그 꼬맹이들 맞냐? 정말 잘 자라주었어. 내 목소리는 형편없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살며 아무리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재개발로 쫓겨날 때도 텅 빈 병실에서 쓸쓸한 죽음을 예감했을 때도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병실 천장을 바라보며 쭈글쭈글한 눈가로
뜨거운 눈물을 하염없이 흘려보냈습니다. 목이 메어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그저 소리 없는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내가 숨겨넣었던 예의는 17년을 건너 다시 나를 살리러 왔습니다. 무사히 허리 수술을 마치고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지긋지긋했던 허리 통증이 사라지니 굽었던 허리만큼이나 짓눌렸던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죠. 병원 문을 나서는데 양옆에서 민재와 수아가 내 양팔을 하나씩 든든하게 부축해 주었습니다. 수아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예전 내 낡은 국밥집이 있던 시장 근처에 새로 지어진 번듯한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고개를 들어보니 1층 제일 목 좋은 곳에 낯익은 간판 하나가 떡하니 걸려 있더군요. 덕수 가마소. 예전 그 투박한 글씨체 그대로였습니다. 놀라서 쳐다보는 내게 민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건물주랑 임대계약 다 마쳤습니다. 2층에는 할아버지 편히 쉬실 살림집도 깔끔하게 마련해 두었고요. 내가 당황해서 손사래를 치려 하자 수아가 내 팔짱을 꼭 끼며 웃더군요. 할아버지, 이거 동정 아니에요. 저희 외식 브랜드에서 가장 내고 싶은 진짜 어른의 맛이라 정식으로 투자하고 레시피 파트너십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주방 맡아주셔야 해요. 끝까지 늙은이의 쭈그러진 자존심을 지켜주려는 그 단단하고 예쁜 마음씨에 나는 그만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17년 전 내가 저 녀석의 얇은 갑옷을 지켜주었듯 녀석들도 내 낡은 자존심에 생채기 하나 나지 않게 배려하고 있었던 겁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서니 모든 게 번쩍이는 새 것인데 딱 한 군데만 유독 낡고 낯익은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창가 쪽 제일 구석 자리. 17년 전 눈보라를 피해 들어왔던 그 어린 것들을 무심히 앉혔던 그 낡고 흠집난 나무 테이블이 마치 시간을 멈춘 듯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수아가 철거 직전에 옛날 가게에 찾아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던 그 테이블만은 기어코 살려서 가져다 놓았다고 하더군요. 우리 셋은 약속이나 한 듯 그 창가 구석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갔던 수아가 이내 쟁반에 뚝배기 새 그릇을 받쳐들고 나왔습니다. 펄펄 끓는 뽀얀 국물. 숟가락을 들어 국밥을 뒤적이던 나는 그만 헛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겉보기엔 멀건 국물뿐인데 숟가락이 닿는 뚝배기 맨 밑바닥에 두툼한 수육 고기들이 빈틈없이 잔뜩 깔려 있었거든요. 뚝배기 위로 몽글몽글 피어오르는 하얀 김 너머로 민재와 수아가 나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17년 전 꽁꽁 얼어붙어 있던 남매의 얼굴에 이제야 비로소 따뜻한 봄볕이 내리쬐고 있었죠. 그 얼굴들을 마주보며 굳어있던 내 주름진 얼굴에도 참으로 오랜만에 편안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내가 그 추운 겨울밤 아이들에게 내어준 것은 얄팍한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벼랑 끝에 선 아이들에게 지킨 어른으로서의 당연한 예의였죠. 불쌍해서가 아니라 그게 예의라서 한 일.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계산적이라지만 진심으로 지킨 예의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남아 가장 따뜻한 밥 한 그릇이 되어 기적처럼 내게 돌아왔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만히 눈을 감아보면 여러분의 가슴속에도 이렇게 펄펄 끓는 국밥처럼 따뜻한 인연 하나쯤은 자리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쑥스럽다 마시고 오늘 하루 그 사람에게 조용히 안부 전화 한 통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날이 춥다, 밥은 먹었냐? 그 투박한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세상을 버텨낼 평생의 단단한 갑옷이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덕수 가마솥의 강덕수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선생님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선생님의 고단한 나날에 잔잔한 평안을 드릴 수 있는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채널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